일장 완벽한 안정. 몇 개월 전만 해도 저희 부부의 삶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5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와 은행에 예금으로 묶여있는 2억 원의 노후 자금. 저는 30년 가까이 다닌 공무원 직장에서 퇴직을 1년 앞두고 있었고 남편 역시 작년에 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한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 다 국민연금이 나올 예정이었고 딸 수연이는 서울에서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수원 아파트는 15년 전에 3억 원에 매입한 곳이었습니다. 분당선 역세권의 32평형, 남양의 학군도 좋은 곳이었습니다. 수연이가 대학 진학 후 독립하면서 부부 둘만 사는 집이 되었지만 저는 그 공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침마다 역까지 산책하고 주말이면 인근 카페에서 책을 읽고 문화센터에서 요가 수업도 들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가깝고 대형 병원도 차로 10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달랐습니다. 퇴직 후 남편은 점점 무료함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렇게 매일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할 게 없어. 처음에는 취미 생활을 권했습니다. 등산 모임에도 나가보고 골프도 배워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유튜브 영상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50대 부부가 시골의 귀촌에서 텃밭 가꾸고 여유롭게 사는 영상이었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렇게 살면 어떨까? 도시 생활 정리하고 시골에서 자연과 함께 살자. 저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당신 농사일이 얼마나 힘든데요? TV에서만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진심이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은 노트북을 들고 와서 구체적인 계획을 보여줬습니다. 여보, 내가 계산해봤어. 지금 우리 집을 팔면 5억이야. 시골에 2억 원대 집을 사면 3억 원이 남잖아. 기존 예금 2억까지 합치면 총 5억 원 현금이 생겨. 이걸 연 4% 예금에 넣으면 월 166만 원이고 주식으로 일부 투자하면 월 200만 원은 나와. 남편이 만든 엑셀표에는 수입과 지출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월 200만 원 투자 수익, 연금 150만 원, 합치면 월 350만 원. 지출은 생활비 150만 원, 여유 자금 200만 원. 시골은 물가도 싸니까 150만 원이면 충분해. 나머지는 여행도 다니고 저축도 하고. 남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저는 반대했습니다. 여보, 지금 여기가 얼마나 좋은데요? 병원도 가깝고 친구들도 있고 수연이도 자주 오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나 요즘 건강이 안 좋아. 고혈압 약도 먹고 있고 당뇨 초기 판정도 받았어.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 줄이고 운동하라는데 여기서는 답답해. 남편의 건강 문제는 사실이었습니다. 작년 건강검진에서 혈당 수치가 높게 나왔고 혈압약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체중 감량과 규칙적인 운동을 권했습니다. 시골 가면 매일 텃밭 가꾸면서 자연스럽게 운동이 돼. 공기도 좋고 스트레스도 없어질 거야.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남편의 건강을 생각하면 환경을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도 수원의 미세먼지와 복잡한 교통에 지쳐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막힌 도로, 주말마다 북적이는 대형마트. 가끔은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계속 설득했습니다. 여보, 우리 나이가 벌써 60이야. 지금 안 하면 나이 들어서 더 어려워져. 70 넘어서 이사하려면 힘들잖아. 남편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습니다.
귀촌을 하려면 건강할 때 해야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귀촌 성공 사례들을 찾아봤습니다. 50대 부부가 충북으로 귀촌해서 행복하게 산다는 기사, 전원주택에서 텃밭 가꾸며 제2의 인생을 즐긴다는 블로그. 사진 속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넓은 마당에서 채소를 수확하고 아침에 새소리 들으며 일어나고 저녁에는 별을 보며 산책하는 모습들. 그래, 한번 해볼까? 저는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기뻐하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고마워.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저희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지역으로 갈지, 어떤 집을 구할지, 언제 이사할지.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완벽해 보이던 계산과 달콤한 꿈이 얼마나 무서운 함정인지, 그 숫자들 뒤에 숨겨진 현실의 잔인함을. 5억 원 현금이 오히려 저희를 파멸로 이끌 독약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장 돌이킬 수 없는 결정. 남편과 저는 본격적으로 귀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어느 지역으로 갈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강원도를 원했지만 저는 너무 멀다고 반대했습니다. 결국 충청북도 제천으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에서 차로 2시간이면 갈 수 있고 청풍호와 산으로 둘러싸인 자연환경이 좋았습니다. 작년 2월 저희는 주말마다 제천으로 내려가 집을 알아봤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여러 매물을 봤지만 마음에 드는 곳이 없었습니다. 너무 낡았거나 위치가 외진 곳이거나 가격이 비쌌습니다. 그러던 중 한 부동산 사장님이 추천한 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천시 외곽의 작은 마을에 위치한 단독주택이었습니다. 80평 대지에 25평짜리 2층 집이었고 5년 전에 지었다고 했습니다. 마당에는 작은 텃밭과 과일나무들이 있었고 뒤로는 산이 보였습니다. 이 집 주인분이 사정이 생겨서 급매로 내놓으신 거예요. 원래 2억 5천인데 2억에 드릴게요. 부동산 사장님의 말에 저희는 혹했습니다. 집은 깨끗했습니다. 벽지도 새 것이고 보일러도 잘 돌아갔습니다. 마당에서 바라본 산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여보, 여기 어때? 딱 우리가 찾던 곳 같아. 남편은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습니다. 저도 솔직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좁은 아파트에서 벗어나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산다는 게 매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중했습니다. 여보, 겨울에 춥지 않을까요? 난방비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부동산 사장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이 집은 단열이 잘 돼 있어요. 기름 보일러인데 한 달에 20만 원 정도면 충분해요. 저는 반신반의했지만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이 가격에 이런 집은 흔하지 않아. 결국 저희는 계약금 2천만 원을 걸고 계약을 했습니다. 이제 수원 아파트를 팔아야 했습니다.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자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요즘 수원이 인기가 좋아요. 분당선 역세권이면 금방 나갈 거예요. 부동산의 말대로 매물을 내놓은 지 2주 만에 계약이 들어왔습니다. 5억 원 현금 일시불. 저는 기뻤습니다. 여보, 봐요. 집이 금방 팔렸어요. 역시 좋은 위치잖아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15년을 살았던 집을 떠난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맞는 선택일까? 친구들에게 이사 소식을 알렸을 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와, 부럽다. 나도 시골 가서 살고 싶은데. 어떤 친구는 부러워했지만 다른 친구는 걱정했습니다. 너 정말 괜찮겠어? 시골은 생각보다 불편해. 특히 병원 문제가 심각하던데. 하지만
저는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괜찮아. 차로 2시간이면 서울도 올 수 있는데 뭐. 딸 수연이에게도 말했습니다. 수연아, 우리 시골로 이사 가기로 했어. 전화기 너머로 수연이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요? 여기 살기 좋잖아요. 저는 남편의 건강 문제와 여유로운 생활을 설명했습니다. 수연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응, 아빠가 많이 답답해 하셔서. 수연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아빠가 행복하시면 되죠. 그런데 엄마, 저 내년에 결혼할 것 같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럼 우리 이사 미뤄야 하나? 수연이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저는 괜찮아요. 엄마, 아빠 건강이 더 중요하죠.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부모가 멀리 떠나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남편은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여보, 수연이도 이해했잖아. 그리고 차로 2시간이면 금방이야. 주말에 올라가면 돼. 3월 말 드디어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 짐을 싣는 날 15년 살았던 아파트를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수연이가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하던 방, 저희 부부가 아침마다 커피 마시던 베란다. 모든 게 추억이었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우리 잘하는 거 맞죠? 남편은 제 어깨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새로운 시작이야. 제천으로 내려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점점 멀어지는 서울 하늘. 익숙한 풍경이 사라지고 낯선 산들이 나타났습니다. 남편은 신나서 노래까지 불렀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정말 자유야. 하지만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말이 없었습니다. 제천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본 집은 생각보다 작아 보였고 주변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짐을 풀고 잠자리에 들었을 때 저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어. 우리는 이미 모든 걸 결정했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낯선 소리들, 너무나 깊은 어둠, 그리고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 남편은 옆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지만 저는 계속해서 뒤척였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어야 했습니다. 이 불안감이 단순한 적응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재앙의 전조였다는 것을. 3장 로망의 3개월. 제천에서의 첫 아침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새소리에 잠에서 깨어 창문을 열자 싱그러운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수원 아파트에서는 느낄 수 없던 신선함이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마당에 나가서 텃밭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여기 봐. 상추랑 토마토가 심어져 있어. 남편은 그날부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텃밭을 가꾸고 동네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며 농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옆집 할아버지가 고추 모종 심는 법 알려주셨어. 다음 주에 같이 장 보러 가자. 남편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저도 처음 3개월은 정말 좋았습니다. 출퇴근 스트레스가 없으니 아침에 여유롭게 일어났고 마당에서 직접 딴 상추로 아침을 먹었습니다. 동네 산책로를 따라 걸으면 청풍호가 보였고 공기는 정말 맑았습니다. 이게 진짜 사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5월이 되자 텃밭에는 온갖 채소들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상추, 고추, 토마토, 가지까지. 남편은 매일 텃밭을 사진 찍어 수연이에게 보냈습니다. 수연아, 봐라. 아빠가 직접 키운 거야. 나중에 와서 먹어. 수연이는 우와, 대단하다 아빠.
라며 칭찬했습니다. 저는 동네 문화센터를 알아봤습니다. 작은 도서관이 하나 있었고 요가 교실도 있다고 했습니다. 규모는 수원과 비교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있는 것만으로 감사했습니다. 도서관에 가입하고 책을 빌렸습니다. 마당의 평상에 앉아 책을 읽는 여유는 정말 좋았습니다. 남편은 농사 관련 유튜브를 보며 공부했습니다. 퇴비 만드는 법, 병충해 방지하는 법, 계절별 작물 키우는 법. 마치 학생처럼 열심히 노트에 필기까지 했습니다. 여보, 이번 가을에는 배추도 심어볼까? 김장김치 우리가 담그면 얼마나 좋아. 동네 어르신들도 친절했습니다. 옆집 할머니는 된장을 담그는 법을 알려주셨고 앞집 할아버지는 과일나무 가지치기 하는 법을 보여주셨습니다. 서울서 오셨다며? 힘들지? 근데 여기 살면 정들어. 공기 좋고 사람들 순박하고. 어르신들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말에는 청풍호 주변을 드라이브했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호수를 바라보는 시간은 평화로웠습니다. 여보, 우리 잘 왔지? 남편이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정말 좋네요. 6월 어느 날 수연이가 남자친구와 함께 내려왔습니다. 엄마, 여기 진짜 좋다. 공기도 좋고 조용하고. 수연이는 마당을 돌아다니며 감탄했습니다. 남자친구도 장인어른, 장모님, 여기 정말 멋진 곳 고르셨네요 라며 칭찬했습니다. 저희는 텃밭에서 딴 채소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상추쌈에 고추장 찍어 먹고 방울토마토를 후식으로 먹었습니다. 엄마, 이거 정말 맛있어요. 역시 직접 키운 게 다르네. 수연이의 말에 남편은 뿌듯해했습니다. 그치? 아빠가 농약 하나도 안 쓰고 키웠어. 그날 밤 마당에 평상을 놓고 4명이 함께 누워 별을 봤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던 쏟아질 듯한 별들이었습니다. 엄마, 별 진짜 많다. 수연이가 감탄했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잘 왔어. 그 순간만큼은 저도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 평화가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돈보다 건강과 여유가 중요하다고.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고. 하지만 그건 제가 너무 순진했기 때문입니다. 로망은 3개월이면 충분했고 그 뒤에 기다리는 건 가혹한 현실뿐이었습니다. 사장 고립의 시작. 7월이 되자 날씨가 본격적으로 더워졌습니다. 하지만 수원 아파트처럼 에어컨을 마음껏 틀 수 없었습니다. 전기세가 걱정됐기 때문입니다. 단독주택은 아파트보다 냉방 효율이 떨어졌고 2층까지 시원하게 하려면 에어컨을 계속 가동해야 했습니다. 결국 선풍기로 버티는 날이 많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교통이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제천 시내까지는 차로 20분 거리였습니다. 대중교통은 하루에 버스가 4번 다녔습니다. 아침 7시, 낮 12시, 오후 4시, 저녁 7시. 이 시간을 놓치면 택시를 불러야 했는데 택시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차가 한 대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농사 관련 일로 차를 쓰면 저는 집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여보, 오늘 농협에 비료 사러 가야 해. 차 좀 써도 될까? 남편이 물으면 저는 응, 괜찮아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답답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수원에서 모임이 있다고 연락했습니다. 언제 한번 올라와. 오랜만에 보자. 저는 망설였습니다. 제천에서 수원까지 차로 2시간, 왕복 4시간에 고속도로 통행료까지 생각하면 부담스러웠습니다. 미안, 이번엔 힘들 것 같아. 다음에 바라고 답장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그런 일이 반복되자
친구들과의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친구들도 처음에는 잘 지내? 라고 물었지만 점점 연락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외로웠습니다. 수원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친구들과 카페에서 수다를 떨었는데 이제는 그런 일상이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농사에 빠져 있어서 제 외로움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여보, 오늘 고추 따야 해. 같이 나올래? 저는 처음에는 재미있었지만 매일 반복되니 지쳤습니다. 농사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서 허리를 굽히고 있으면 허리가 아팠고 모기에 물리기 일쑤였습니다. 8월에는 장마가 왔습니다. 비가 며칠씩 계속 내리면 집안이 축축해졌습니다. 습기 때문에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했고 이불도 눅눅했습니다. 수원 아파트에서는 환기만 잘하면 됐는데 단독주택은 관리가 어려웠습니다. 제습기를 사야 했고 곰팡이 제거제도 사야 했습니다. 어느 날 인터넷이 끊겼습니다. AS 기사를 불렀는데 여기는 외곽이라 수리기사 출장비가 따로 나갑니다라고 했습니다. 기본 출장비가 5만 원이었습니다. 수원에서는 무료였는데 작은 일 하나하나가 비용으로 연결됐습니다. 장을 보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동네에 작은 슈퍼가 하나 있었지만 물가가 비쌌습니다. 대형마트는 제천 시내에 있었는데 차로 왕복 40분 거리였습니다. 한 번 갈 때 일주일치를 사야 했고 신선식품은 금방 상했습니다. 새벽 배송? 여기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던 9월 어느 날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 고립되어 있구나. 친구도 없고 문화생활도 없고 마음대로 나갈 수도 없는 곳. 넓은 마당과 맑은 공기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 요즘 너무 답답해요. 친구도 못 만나고 갈 데도 없고. 남편은 의아해했습니다. 여보, 여기 공기 좋고 조용한데 뭐가 답답해? 건강에 좋잖아. 남편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9월 말 첫 난방비 고지서가 날아왔을 때였습니다. 기름 보일러를 9월에 시범 가동했는데 고지서 금액을 보고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80만 원. 수원 아파트 겨울 난방비의 2배였습니다. 여보, 이거 잘못 나온 거 아니에요? 저는 남편에게 고지서를 보여줬습니다. 남편도 당황했습니다. 뭐, 30만 원? 우리 그렇게 많이 안 썼는데? 하지만 부동산에 전화해보니 단독주택은 원래 난방비가 많이 나옵니다. 겨울에는 더 나올 거예요 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과 마주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실수한 것 같아요.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적응 기간이야. 조금만 더 버텨보자.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적응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왔다는 것을. 오장수리 지옥. 10월이 되자 집은 본격적으로 문제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보, 이거 큰일인데? 남편이 급히 수리업체를 불렀습니다. 기사는 한참을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2층 화장실 방수가 문제네요. 다시 해야 합니다. 견적은 20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200만 원이나요? 기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타일 다 뜯어내고 방수 다시 하려면 이 정도는 나옵니다. 출장비도 따르고요. 출장비가 10만 원이었습니다. 제천 외곽까지 오는데 드는 비용이라고 했습니다. 수리는 일주일이 걸렸고 그동안 저희는 1층 화장실 하나만 써야 했습니다. 불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수리가 끝나자마자 이번에는
보일러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쾅쾅쾅 하는 소리가 밤새 계속됐습니다. 다시 업체를 불렀습니다. 순환 펌프가 고장 났네요. 교체해야 합니다. 부품값과 공인비로 80만 원.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수원 아파트에서는 관리사무소에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됐는데 여기서는 모든 게 돈이었습니다. 11월에는 지붕에서 물이 샜습니다. 장마 때 손상된 곳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지붕 수리 업체가 와서 보더니 기와장 몇 개 갈아야 하고 방수 처리도 다시 해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견적은 150만 원. 남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여보, 이 집 산 게 실수였나 봐. 겉만 멀쩡하고 속은 다 망가졌어. 부동산에서 5년 된 깨끗한 집이라고 했지만 실상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집이었습니다. 전 주인이 급매로 내놓은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12월에는 하수구가 막혔습니다. 이거 완전히 교체해야겠는데요? 파이프가 다 녹슬었어요. 하수구 교체 비용 300만 원.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이사 온 지 9개월 만에 수리비로만 730만 원이 나갔습니다. 예금에서 돈을 빼야 했습니다. 남편이 계산했던 월 200만 원 투자 수익은 이미 허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은행 예금 금리는 작년에 4%였는데 올해는 3%로 떨어졌습니다. 5억 원을 연 3%로 예금하면 월 125만 원. 남편이 계산했던 것보다 75만 원이나 적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남편이 투자했던 주식도 문제였습니다. 남편은 1억 원을 주식에 투자했는데 시장이 좋지 않아서 작년 한 해 동안 3천만 원의 손실이 났습니다. 여보, 조금만 기다리면 회복할 거야. 남편은 손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지만 원금은 이미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남은 현금은 4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집 살 때 2억을 썼고 수리비로 730만 원, 주식 손실로 3천만 원. 게다가 생활비도 예상보다 많이 들었습니다. 차량 유지비만 해도 한 달에 40만 원이었습니다. 기름값, 보험료, 정비비용. 어느 날 저녁 저는 가계부를 펼쳐놓고 계산을 다시 했습니다. 월 수입은 예금, 이자 125만 원과 남편 연금 150만 원, 합쳐서 275만 원. 월 지출은 생활비 120만 원, 난방비 30만 원, 차량 유지비 40만 원, 기타 30만 원, 총 220만 원. 남는 돈은 고작 55만 원. 여보, 이러다가 원금 까먹겠어요. 제가 말하자 남편은 답답해했습니다. 그럼 어쩌라고? 벌써 이사 왔는데. 저희는 그날 밤 처음으로 큰 소리로 다퉜습니다. 당신이 괜찮다고 했잖아요. 월 200만 원 나온다고. 나도 몰랐어. 금리가 떨어질 줄 알았어? 다음 날 아침 저희는 서로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공기 중에는 여전히 불안과 후회가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충격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12월 말 저는 우연히 부동산 앱을 켰다가 수원 아파트 시세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6장 청천벽력. 수원 아파트 시세는 6억 원이었습니다. 저희가 5억에 판 지 불과 10개월 만에 1억이 올랐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어서 여러 부동산 앱을 확인했습니다. 네이버, 호갱노노, 직방 모두 같은 가격을 보여줬습니다. 실거래가도 확인했습니다. 지난달에 같은 평형대가 5억 9천에 거래됐습니다. 여보, 이거 봐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야 이게? 남편은 휴대폰을 빼앗아 들고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말도 안 돼. 1억이 올랐다고? 더 충격적인 소식은 며칠 후에 왔습니다.
수원에 사는 친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너희 살던 아파트 단지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됐대. 들었어? 저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 재건축? 친구는 설명했습니다. 응, 너희 단지가 25년 됐잖아. 재건축 시기가 된 거지. 벌써 주민들 70%가 동의했대. 빠르면 내년에 조합 설립하고 3년 후면 사업 시작한대.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집값이 얼마나 더 오를까? 친구가 웃었습니다. 글쎄, 재건축되면 10억은 갈 거래. 전화를 끊고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10억? 저희가 판 집이 3년 후면 10억이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진 돈은 4억 7천만 원. 절반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남편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우리가 10억 자산가가 될 수 있었는데. 남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희는 그날 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고 그저 각자의 방에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계산을 해봤습니다. 만약 수원에 그대로 있었다면 지금 6억짜리 집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금 2억까지 합치면 총 8억. 3년 후 재건축이 되면 10억 넘게 되는 자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는 제천의 2억짜리 집과 4억 7천만 원의 현금, 총 6억 7천만 원, 1억 3천만 원의 차이. 아니, 3년 후면 3억 이상의 차이. 저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왜 팔았을까? 왜 이렇게 성급하게 결정했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남편에게 화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남편도 몰랐으니까요. 집값이 이렇게 빨리 오를 줄, 재건축 소식이 나올 줄. 하지만 동시에 남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당신이 시골 가자고 하지 않았으면. 1월이 되자 난방비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80만 원. 12월 한 달간 기름 보일러를 가동한 비용이었습니다. 저는 고지서를 보고 현기증이 났습니다. 수원 아파트는 겨울철에도 월 15만 원이었는데 여기는 80만 원이었습니다. 여보,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난방비만 월 80만 원이면 세 달에 240만 원이에요. 수원에서는 200만 원이었는데 저는 울먹였습니다. 남편도 당황했습니다. 그럼 난방을 줄이자. 2층은 안 틀고 1층만 쓰고. 하지만 2층을 안 쓸 수도 없었습니다. 수연이가 가끔 내려올 때 2층 방을 쓰니까요. 결국 난방비를 아끼려고 두꺼운 옷을 껴입고 살았습니다. 집안이 추워서 감기에 걸렸고 병원비도 나갔습니다. 2월 어느 날 저는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돌아가요. 수원으로.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지금 수원 집값 봤잖아. 6억이야. 우리 돈으론 살 수 없어.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4억 7천만 원으로는 수원의 아파트를 살 수 없다는 것을. 설령 대출을 받아도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이에 대출 받기도 어려웠습니다. 저희는 완전히 갇혀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연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연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 아빠가 큰 실수를 했어. 수연이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저는 집값이 오른 이야기, 재건축 소식, 그리고 저희가 돌아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연이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이미 지나간 일인데 어떡해요. 그냥 거기서 적응하세요. 수연이의 위로는 오히려 더 가슴 아팠습니다. 딸도 실망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밤새 울었습니다. 15년 살았던 집, 앞으로 10억이 될 집, 저희가 손으로 밀어낸 미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7장 남편의 심장. 3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여보, 가슴이 너무 아파. 남편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남편을 부축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119 불러요?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잠깐만. 숨 좀 쉬면. 하지만 통증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저는 급히 119에 전화했습니다. 제천시 외곽인데요. 남편이 가슴 통증을 호소해요.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정확한 주소 알려주세요. 출동하겠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20분이 걸렸습니다. 수원에서는 5분이면 왔는데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제천병원은 작았습니다. 응급실 의사는 심전도를 찍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일단 협심증 의심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검사는 대학병원에서 받으셔야 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여기서는 안 되나요? 저희는 시설이 부족합니다. 대전이나 청주 대학병원으로 가세요. 새벽 2시, 저는 남편을 차에 태우고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어두운 고속도로를 2시간 달렸습니다. 남편은 조수석에서 신음했고 저는 눈물을 참으며 운전했습니다. 제발, 제발 괜찮아야 해. 수원에 있었다면 10분 거리에 대학병원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2시간을 달려야 했습니다. 대전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4시였습니다. 남편은 즉시 검사를 받았고 저는 대기실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몇 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협심증 초기입니다. 다행히 심근경색은 아니지만 관리가 필요합니다. 의사는 약을 처방하고 말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외래 진료받으러 오세요. 스트레스 줄이고 규칙적으로 운동하시고. 저는 물었습니다. 제천에서 치료 못 받나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심장은 전문의가 봐야 합니다. 제천에는 순환기내과 전문의가 없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은 조용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시골 가자고 해서.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에요.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의료 접근성을 생각하지 못한 저희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 후로 한 달에 한 번씩 대전 대학병원에 다녔습니다. 왕복 4시간, 주차비, 고속도로 통행료, 식사비까지 한 번에 10만 원씩 들었습니다. 1년이면 120만 원이었습니다. 수원에서는 동네 병원에서 정기 검진 받고 큰 병원도 가까워서 걱정이 없었는데 더 큰 문제는 응급 상황이었습니다. 밤에 남편이 또 통증을 호소하면 어떻게 하나? 119를 불러도 20분, 대학병원까지는 2시간.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남편의 호흡 소리에 신경 쓰며 잠을 설쳤습니다. 4월에는 제가 무릎 통증으로 병원에 갔습니다. 제천 정형외과에서는 나이 드시면 다 그렇습니다라며 진통제만 줬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계속돼서 대전 대학병원에 갔더니 반월상 연골 손상입니다.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수술을 하려면 대전에 입원해야 하는데 남편 혼자 제천 집을 지킬 수 있을까? 남편도 건강이 안 좋은데. 결국 수술은 미루고 물리치료만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물리치료도 대전까지 가야 했습니다. 어느 날 수원에 사는 친구가 전화했습니다. 너 건강 괜찮아? 목소리가 안 좋던데. 저는 무릎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야, 여기 우리 동네 정형외과 정말 좋아. 한번 와봐.
하지만 저는 갈 수 없었습니다. 왕복 4시간을 물리치료 한번 받으러 갈 수는 없었습니다. 5월 어느 날 딸 수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임신했어.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정말? 축하해, 우리 딸. 하지만 곧 현실이 덮쳤습니다. 딸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임신 초기라 입덧이 심했습니다. 엄마, 입덧이 너무 심해서 힘들어. 회사도 제대로 못 다니겠어. 수연이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딸 곁에서 죽도 끓여주고 등도 쓰다듬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천에서 서울까지는 차로 2시간 반이었습니다. 수연아, 엄마가 내일 올라갈게. 엄마, 괜찮아. 멀잖아. 수연이는 괜찮다고 했지만 목소리에서 실망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가장 필요할 때 곁에 있어줄 수 없다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결국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새벽에 출발해서 저녁에 돌아오는 강행군이었습니다. 왕복 5시간 운전에 몸은 지쳤고 기름값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 달에 4번 올라가면 기름값만 4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수연이 생각도 안 하고.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남편을 안았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에요. 우리 둘 다 몰랐던 거예요. 하지만 후회는 깊어만 갔습니다. 의료 접근성, 가족과의 거리, 응급 상황 대처, 저희가 전혀 고려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야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은 생명줄이었고 가족은 버팀목이었습니다.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팔짱 손자와의 거리. 9월 수연이가 출산했습니다. 건강한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서울로 올라가 일주일간 산후조리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에는 제천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남편을 혼자 둘 수 없었고 집도 관리해야 했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있다 가면 안 돼? 수연이가 애원했습니다. 갓난아기를 돌보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밤에 2시간마다 수유하고 기저귀 갈고 트림시키고 수연이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수연아, 엄마도 가고 싶지 않은데. 아빠가 혼자 계시면 약도 제대로 안 드시고. 저는 울먹였습니다. 결국 수연이는 산후조리원에 들어갔습니다. 2주에 300만 원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수연이의 말에 저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옆에 있었으면 그 돈을 아낄 수 있었는데, 수원에 있었다면 매일 왕복 30분이면 산후조리원 대신 집에서 도와줄 수 있었는데,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후에도 저는 자주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이 고작이었습니다. 손자 시우를 보러 가는 날은 새벽 5시에 출발해서 밤 10시에 돌아왔습니다. 하루에 왕복 5시간 운전을 하고 나면 며칠간 몸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수연이는 복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엄마, 복직하면 애를 어떻게 하지? 어린이집은 6개월부터인데. 시어머니는 멀리 부산에 계셨고 저는 제천에 있었습니다. 결국 수연이는 베이비시터를 구했습니다. 월 18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로 수연이와 이야기하면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엄마가 서울에 있었으면 시우를 봐줄 수 있었는데, 수연이는 괜찮다고 했지만 목소리에서 서운함이 느껴졌습니다. 시우가 100일 되던 날 저희는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100일 잔치는 작은 스튜디오에서 사진만 찍었습니다. 저는 손자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시우, 할머니가 자주 못 와서 미안해. 시우는 제 품에서 낯설어 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밖에 보지 못하는 할머니였으니까요. 사진을 찍고 식사를 하고 저녁에 제천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완전히 손자 성장을 놓치고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시우가 처음 웃을 때도 못 봤고 못 가누는 것도 못 봤어요. 12월 시우가 처음 뒤집기를 했다는 영상을 수연이가 보내왔습니다. 저는 휴대폰으로 영상을 보며 울었습니다. 손자의 성장을 화면으로만 봐야 한다는 게 너무 슬펐습니다. 수원에 있었다면 매일 보러 갈 수 있었는데 명절에 수연이가 제천으로 내려왔습니다. 시우를 데리고 왔는데 아기는 낯선 환경에 계속 울었습니다. 엄마, 시우가 여기 낯설어해요. 빨리 서울로 올라가야 할 것 같아. 하루 만에 수연이는 올라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손자도 제대로 못 보고 딸도 도와주지 못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남편도 괴로워했습니다. 나도 알아. 하지만 지금 어떻게 해? 수연이는 육아와 직장 생활에 지쳐갔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엄마 너무 힘들어라고 했습니다. 저는 달려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남편 건강도 챙겨야 하고 집도 관리해야 하고 제천에서 서울까지의 거리는 너무 멀었습니다. 어느 날 수연이가 화를 냈습니다. 엄마, 왜 그때 제천으로 간 거예요? 저 임신했을 때 말렸잖아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딸의 말이 맞았습니다. 수연이는 처음부터 반대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남편 건강만 생각하고 결정했습니다. 수연아,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전화로 사과했습니다. 수연이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전 매일 혼자 애 키우느라 죽겠는데. 전화를 끊고 저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딸에게 미안했고, 손자에게 미안했고, 남편에게도 미안했습니다. 모든 게 저희 잘못이었습니다. 시골 생활의 로망만 보고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쳤습니다. 가족과의 거리는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상의 단절이었고, 관계의 소원함이었고,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의 상실이었습니다. 손자의 첫 미소, 첫 뒤집기, 첫 기어가기. 저는 그 모든 순간을 놓쳤습니다. 화면으로만 봤습니다. 그리고 그건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시간이었습니다. 구장 문화적 소멸. 새해가 되었지만 저희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어졌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문화생활의 부재였습니다. 수원에서는 당연하게 누렸던 것들이 제천에서는 사치였습니다. 저는 평생 책을 좋아했습니다. 수원에서는 시립도서관에 일주일에 3번씩 갔습니다. 신간도 많고 좌석도 넓고 문화 강좌도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제천 도서관은 달랐습니다. 건물은 낡았고 책은 오래됐고 신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사서님, 이 책 신청할 수 있나요? 제가 물으면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는 어렵습니다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결국 인터넷으로 책을 주문했지만 배송비가 따로 나갔습니다. 제천은 무료 배송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문화센터 프로그램도 형편없었습니다. 수원에서는 요가, 필라테스, 독서 토론, 인문학 강좌까지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제천은 노인 대상 프로그램이 대부분이었습니다. 50대를 위한 프로그램은 없나요? 제가 물으면 수요가 적어서요라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영화관도 문제였습니다. 제천에 영화관이 하나 있었지만 상영관이 3개뿐이었습니다. 최신 영화는 한두 편만 상영했고 예술 영화는 아예 없었습니다. 남편과 영화 보러 가려면 청주나 대전까지 가야 했습니다. 왕복 3시간의 기름값, 영화표,
식사비까지 하면 10만 원이 넘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도 불편했습니다. 새벽 배송은 당연히 안 됐고 일반 택배도 이틀 이상 걸렸습니다. 급하게 필요한 물건이 있어도 바로 받을 수 없었습니다. 내일까지 필요한데 하고 주문해도 3일 후 도착 예정이라는 문자만 왔습니다. 배송비도 문제였습니다. 제천은 추가 배송비가 붙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구나 가전제품은 특히 심했습니다. 제주도 및 도서상 간 지역 추가 배송비라는 문구에 제천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 번은 옷장을 주문했는데 배송비가 10만 원이었습니다. 식당도 선택지가 적었습니다. 제천에는 프랜차이즈 식당 몇 개와 한식집이 전부였습니다. 수원에서 즐겼던 다양한 음식들 마이너스 태국 음식, 베트남 음식, 일본 라멘 마이너스 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뭐 먹을까? 하면 늘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또 된장찌개? 남편의 농사일도 생각처럼 즐겁지 않았습니다. 작년 여름 가뭄으로 토마토가 다 말라 죽었습니다. 이렇게 농사가 힘들 줄 몰랐어. 남편은 좌절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쉬워 보였는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병충해, 가뭄, 폭우. 자연 앞에서 인간은 무력했습니다. 게다가 수확해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둘이서 먹기에는 양이 너무 많았습니다. 여보, 상추가 너무 많아. 이거 다 어떻게 먹어? 결국 이웃에게 나눠줬지만 이웃들도 다 텃밭을 가꾸고 있어서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려웠습니다. 처음에는 친절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벽이 느껴졌습니다. 서울서 왔다며? 공무원 하셨다며? 저희는 늘 외지인이었습니다. 동네 모임에 초대받아도 대화가 안 통했습니다. 농사 이야기, 동네 사람들 얘기뿐이었습니다. 여보, 나 너무 외로워. 어느 날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친구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수원에서는 친구들과 주 2회는 만났는데 제천에서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화로만 안부를 물었지만 점점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남편도 지쳐 있었습니다. 나도 이게 아닌 것 같아. 농사는 생각보다 힘들고 수확해도 보람도 없고 남편은 매일 텃밭만 가꿨지만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수원에서 퇴직 후 무료하게 지낼 때보다 더 우울해 보였습니다. 저는 우울증이 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청소하고 밥하고 TV 보고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수원에서는 친구도 만나고 문화센터도 가고 도서관도 갔는데 제천에서는 그냥 시간을 때우기만 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실패한 것 같아. 어느 날 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 저희는 그날 밤 서로를 바라보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생활비도 예상보다 많이 들었습니다. 차량 유지비, 난방비, 수리비, 배송비, 병원비. 처음 계산했던 월 150만 원으론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실제로는 월 270만 원이 나갔습니다. 예금, 이자와 연금을 합쳐도 월 275만 원인데 남는 돈은 고작 5만 원이었습니다. 여보, 이러다 원금 까먹겠어요. 저는 통장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작년에 주식 손실로 3천만 원이 날아갔고 수리비로 730만 원이 나갔습니다. 4억 7천만 원이던 현금은 이제 4억 3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충격은 3월에 왔습니다. 친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너희 살던 아파트 조합 설립 승인 났대. 이제 본격적으로 재건축 들어간다. 저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재건축이 현실화되고 있었습니다.
친구야, 지금 시세가 얼마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7억 넘어갔어. 재건축 확정되니까 더 오르는 중이야. 3년 후면 정말 10억 갈 것 같아. 전화를 끊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7억. 저희가 5억에 판 집이 2년 만에 7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후면 10억. 저희가 가진 6억 3천만 원 집 2억 현금 4억 3천과는 3억 7천만 원의 차이.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완전히 실패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도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다 내 잘못이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잘못만은 아니에요. 우리 둘 다 잘못했어요. 십장 재출발을 꿈꾸며 4월이 되자 저희는 더 이상 제천에서 살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이사 가요.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도 동의했습니다. 그래, 여기서 늙어 죽을 순 없지. 하지만 어디로 갈 것인가가 문제였습니다. 수원은 이미 집값이 7억이 넘어서 불가능했습니다. 서울 근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가 가진 돈으로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광역시는 어때? 남편이 제안했습니다. 대전이나 대구, 광주 같은 곳. 병원도 가까우면서 집값은 수도권보다 싸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방법이네요.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대전 둔산동 아파트가 4억 정도였습니다. 32평형의 역세권이었습니다. 여보, 여기 괜찮은 것 같아요. 대학병원도 가깝고 문화시설도 있고. 남편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천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부동산에 매물을 내놨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요즘 시골집은 안 팔려요. 귀촌 열풍도 시들해졌고. 부동산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결국 1억 8천만 원으로 가격을 내렸습니다. 2억에 샀는데 2천만 원 손해를 보고 팔아야 했습니다. 그것도 6개월이 지나서야 계약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그 사이 대전 아파트 전세를 알아봤습니다. 일단 전세로 살면서 적응해보자. 그게 안전해. 남편의 말에 저는 동의했습니다. 이번엔 신중해야 했습니다. 대전 둔산동 아파트를 전세 2억 5천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제천집 매매대금 1억 8천만 원과 보증금 차액 7천만 원을 현금에서 냈습니다. 이제 남은 현금은 3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2년 전 5억이던 현금이 1억 4천만 원이나 줄었습니다. 10월 저희는 대전으로 이사했습니다. 제천에서의 2년 반은 악몽 같았습니다. 이사하는 날 저는 제천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넓은 마당, 텃밭, 산 풍경. 처음 왔을 때는 꿈만 같았는데 이제는 감옥 같았습니다. 대전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32평이라 제천집보다 훨씬 작았지만 너무나 편안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었고 중앙난방이었고 관리사무소가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집에 온 것 같아요. 남편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 후 수연이가 시우를 데리고 방문했습니다. 엄마, 여기 좋다. 제천보다 훨씬 가까워. 대전에서 서울까지는 KTX로 1시간이었습니다. 수연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자주 올 수 있겠어요. 저는 시우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시우, 이제 할머니가 자주 볼 수 있을 거야. 시우는 돌이 지나 걸음마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제천에서 화면으로만 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대전 생활은 제천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병원은 10분 거리에 있었고 문화센터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도서관은 크고 현대적이었고
영화관도 가까웠습니다. 여보,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어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여전했습니다. 2년 반 동안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돈으로 따지면 1억 4천만 원의 현금 손실과 수원 아파트를 팔아서 놓친 2억 원의 시세 차익. 총 3억 4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돈보다 아까운 건 시간이었습니다. 손자 시우의 첫돌까지의 시간을 대부분 놓쳤습니다. 수연이가 가장 힘들었을 때 곁에 있어주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건강도 악화됐고 제 무릎도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남편과 마주 앉아 지난 시간을 되돌아봤습니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막연한 로망만 봤어. 현실을 제대로 안 봤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임대로 먼저 살아볼 걸. 집을 팔지 말고. 남편도 동의했습니다. 그래, 그게 가장 큰 실수였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지. 저희는 그날 밤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대전에서 안정적으로 살자. 더 이상 모험은 없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도 동의했습니다. 네, 그리고 시우 자주 보러 가요. KTX로 1시간이면 되니까. 며칠 후 저는 같은 실수를 하려는 지인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귀촌 생각하신다고요?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저는 제천에서의 2년 반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난방비 폭탄, 수리지옥, 의료 접근성, 가족과의 단절, 문화생활 부재. 언니, 집 절대 팔지 마세요. 임대로 먼저 1년 살아보세요. 그리고 겨울을 꼭 경험해보세요. 의료시설도 확인하시고 가족과의 거리도 생각하세요. 로망만 보지 마시고 현실을 보세요. 지인은 제 말을 듣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고마워. 내 이야기 듣고 보니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 집은 그대로 두고 전세로 먼저 살아볼게. 저는 안도했습니다. 제 실수가 다른 사람에게는 교훈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지금 저희는 대전에서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수원 아파트 재건축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프지만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저희는 앞으로 더 신중하게 살기로 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을 꿈꾸는 분들께 말하고 싶습니다. 시골 생활은 TV에서 보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막연한 로망으로 가장 중요한 자산을 포기하지 마세요.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의료 접근성이고 가족과의 거리이고 문화생활의 기반입니다. 꼭 귀촌을 하고 싶다면 임대로 먼저 1년 살아보세요. 사계절을 모두 경험하고 난방비를 내보고 병원에 다녀보고 외로움을 느껴보세요. 그래도 괜찮다면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저희의 쓰라린 실패가 여러분에게는 소중한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팔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꼭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망은 3개월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후회는 평생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마음에 남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